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해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하였으나 최세환의 살림살이는 그리 너른 편이 아니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큰아들로 태어난 세환은 홀어머니 장씨 부인을 모시고 마을 끝자락의 작은 초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비좁았고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으며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양반 신분이긴 하되 밥상머리에 올릴 창거리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으니 장터에서 짐을 나르거나 이웃들의 품앗이를 거들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꾸려 나가는 처지였지요. 때로는 남의 논밭을 거들어주고 품삯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장날에 나가 무거운 짐을 져다주며 푼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세환은 입가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도 제 일처럼 돕고 힘든 중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성품 덕분에 주변에서는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장씨 부인 역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아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남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가난하다 하여 남을 시샘하지도 않는 아들을 보며 장씨 부인은 속으로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비록 재물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하구나. 어느 가을날 오래도록 비어있던 이웃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집은 석 달 전 주인이 먼 고을로 떠난 뒤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드디어 새 주인을 맡게 된 모양이었지요. 세환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낯선 여인이 작은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이웃집 대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검소한 옷차림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걷는 모습이 자목 공손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으나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지요. 세환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새 이웃이 과부인 듯 싶었는데 혼자 사는 여인이 이 작은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데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세환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참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앞으로 이웃으로서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게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인이 장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갈하게 담은 장아찌 한 그릇을 들고서였지요.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는 시각,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장씨 부인이 문을 열자 여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랫집에 이사온 한정윤이라 하옵니다. 늦은 인사이나마 올립니다. 변변치 못하오나 이것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소? 고맙습니다 그려. 장씨 부인은 정윤의 정중한 말씨와 단정한 몸가짐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장아찌 그릇을 받아들고 보니 깨끗하게 씻은 무와 오이가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어딘지 모르게 그 여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슬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웃는 인매와는 달리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혼자 사시는 모양이던데 고생이 많으시겠소. 감사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여러모로 서툴러서요. 앞으로 폐를 끼칠까 염려됩니다. 무슨 말씀을.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니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정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장씨 부인은 세환에게 말했지요. 아들아, 오늘 아랫집에 이사온 과부를 만났는데 참 점잖고 얌전한 사람이더구나. 그런데 말이지, 어딘가 모르게 사연이 많아 보였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분명 그러하겠지요.
제가 내일 가서 짐 옮기는 것이라도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화는 정윤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마당에 쌓인 장작을 정리해 주었지요. 집 안팎을 살펴보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처마 끝이 기울어져 있고 장독대 돌도 제자리를 잃었으며 문풍지도 헤어져 바람이 새어 들어올 지경이었습니다. 세화는 말없이 이것저것 손을 보았습니다. 처마를 바로잡고 장독대를 고쳐놓고 새 문풍지를 발라주었지요. 정윤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웃끼리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혼자 사시느라 여러모로 불편하실 텐데 앞으로도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세화는 정윤에게서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곱고 조심스러웠고 행동거지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손놀림도 인사를 하는 태도도 어딘가 양반집 교수의 몸가짐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화는 자연스레 아침 저녁으로 정윤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정윤 역시 세환을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세환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랫집 부인 참 곱고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참 곱고 착한 사람 같긴 한데 장씨 부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입으로는 칭찬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무엇인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그 여인 주위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씨 부인은 그 불안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괜한 의심으로 선한 이웃을 해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장씨 부인은 창밖으로 아랫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의 집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혼자 밤을 지새우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정윤의 공손함 뒤에 감춰진 무거운 짐, 조심스러움 속에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깊은 눈빛에 서린 과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장씨 부인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었지요. 장씨 부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로구나. 그렇게 첫 만남 이후 한정윤은 최세환과 장씨 부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웃 과부였으나 그 속에 어떤 사연이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세월이 조금 흐르자 한정윤은 마을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과부를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정윤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정윤은 마을에서 아픈 아이가 생기면 밤중에도 약죽을 쑤어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안쪽에 사는 김씨네 막내 아이가 열병을 앓았는데 정윤이 밤새 간호를 하며 미음을 먹여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노인네들이 장에 갈 때면 먼저 나서서 짐을 나누어 들겠다고 했지요. 아이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들다니.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윤의 친절은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 과부는 참 마음이 곱다. 혼자 사는 몸이 저리 남을 챙길 줄 아니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을까? 정유는 세완의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장씨 부인의 바느질을 도와주고 세완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거나 장에 나가는 날이면 간단한 밥상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세완이 해질 무렵 돌아와 문을 열면 따끈한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곤 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먹었으니 어서 드십시오. 식기 전에요. 세완은 그런 정윤에게 점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연정인지 이웃 간의 고마움인지는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든 세상에 이렇게 마음 고운 이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지요. 세완은 종종 어머니께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부인 덕분에 저희 살림이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 참 고마운 사람이지. 장씨 부인도 그렇게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주막에서 일하는 서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이다 보니 온갖 소문과 뒷이야기에 귀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윤을 칭찬했지만 초이의 눈에는 묘한 점이 포착되었지요. 어느 날 밤 초이는 주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멀리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정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나들이를 하다니 초이는 이상하게 여겼지요. 과부된 사람이 저렇게 자주 밤길을 나도 되는 건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 나갔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돌보러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밤중에 정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면 우연이 아니지. 초이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오방열이라는 산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열은 새벽 일찍 장에 나가기 위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방열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홀로 서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정윤이었습니다. 부인도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방열은 더 이상 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의 슬픔을 훔쳐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정윤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정윤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친절함과 선한 마음을 믿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정윤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녀가 왜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마을의 중간 상인 배채무는 곡식과 생필품을 장악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을의 커다란 평상 위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마을 사람들과 흥정을 벌였지요. 채무는 상인답게 말솜씨가 좋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계산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 세완이 집에서 거둔 보리를 내다 팔러 장에 나갔습니다. 채문의 좌판 앞에 보리 한 섬을 내려놓자 채문이 보리알을 한 줌 집어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최도령,
오늘도 곡식 내러 오셨구려. 앉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세환이 평상 한쪽에 앉자 채무는 보리값을 흥정하며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도령댁 아랫집에 과부가 이사 왔다지요? 요새 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예, 한씨 부인 말씀이시지요. 참 착하고 성실한 분이십니다. 채무는 보리를 내려놓고 세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요. 겉으로 보기엔 참 곱고 착해도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특히 과부가 혼자 먼 고을까지 떠돌아온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법 아니겠소?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세환은 왠지 모를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채문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지요. 그래도 부인은 언제나 공손하고 정갈한 분이신데요. 허허, 그야 그렇겠지요. 내 괜한 말을 했구려. 보리값은 이렇게 쳐드리겠소. 세환은 채문에게서 돈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세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부인에 대해 무언가 아시는 게 있는 걸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환은 다시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진 곳에서 배채문과 한정윤이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이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문은 무언가를 따지듯 말하고 있었고 정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세환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오해를 살까 싶어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인과 어르신이 무슨 사이길래 저리 은밀히 만나시는 걸까? 그날 밤 세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것일까? 세환은 정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정윤의 모습은 선하고 진실했으니까요. 하지만 배채문의 말과 장터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서초이가 세환을 찾아왔습니다. 초이는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러 온 것이었지요. 도령, 너무 믿지 말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씨 부인 말이에요. 저 과부 뭔가 묘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순 없지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초이는 자신이 밤중에 정윤을 목격한 일을 세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밤에 외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밤중에 혼자 나다니는 게 예사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세환은 초희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섣불리 의심하면 죄가 되는 법이요. 한정윤 어른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제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요. 초이가 돌아간 뒤 세환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채문의 말, 장터에서 본 은밀한 만남, 그리고 초이가 전한 밤의 외출. 모든 것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인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 걸까? 세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듯 남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스러운 정황 사이에서 세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환은 여전히 정윤의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그녀의 선함을 믿고 싶었지요. 세환은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세환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장씨 부인의 기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기침을 하시더니 저녁 무렵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세화는 크게 놀라 급히 산으로 약초를 캐러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들아, 걱정 말거라. 늙은이가 의뢰 그러는 거지. 세화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산은 쓸쓸했고 약초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화는 산비탈을 이리저리 헤매며 약초를 찾아다녔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세화는 간신히 약초 몇 뿌리를 캐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다 싶어 산비탈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아래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화는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산비탈 아래 바위 그늘에 정윤이 낯선 노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세화는 더 가까이 다가가 듣고 싶었으나 발을 헛디디면 돌멩이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있는데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세환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노인은 세환의 존재를 눈치챈 듯 정윤에게 무언가 짧게 속삭인 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지요. 정윤 역시 세환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정리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세환과 눈이 마주쳤지만 한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세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뒤따라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 생각에 그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환은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장씨 부인은 약을 드시고 나서야 조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세환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서 부인을 뵈었습니다. 그래, 약초를 캐러 갔던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어떤 노인과 함께 계셨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장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겉보기로 알 수 없는 법이지. 허나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너무 깊이 얽히지는 말거라. 예, 어머니. 세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에 나가던 오박렬은 정윤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골목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방열은 호기심에 종이 조각 몇 개를 주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방열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것을 세환에게 보여주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열은 세환을 찾아왔습니다. 최도령, 이것 좀 봐주시겠소? 이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한씨 부인 집 근처에서 주운 건데 나로선 읽을 수가 없어서요. 자네가 좀 봐주게. 세환은 종이 조각들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보니 찢어진 편지의 일부인 듯 했습니다. 세환은 흩어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곧 이 고을로 황성로가 들어선다. 세환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에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찢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황성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요.
세환은 종이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없는지 살펴보았으나 나머지는 너무 찢어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부인께서 찢으신 걸까요? 글쎄요, 그 집 근처에서 주운 것은 확실하오. 세환은 종이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산에서 본 수상한 만남, 그리고 이제 이 찢어진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한씨 부인을 둘러싼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환은 혼자 앉아 종이 조각을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황성로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부인과는 무슨 관계일까? 세환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환은 고민 끝에 정윤을 마당 한켠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는 시각, 세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령? 정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으나 그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환은 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 산에서 어떤 노인과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혹시 숨기고 계신 사정이 있습니까? 정윤은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저를 믿어주신다면 지금은 묻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거짓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세환은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세환은 더 캐묻지 못하고 종이 조각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정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환은 또다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부인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숨기는 사정이 없는 법은 없다. 허나 그 사정이 남을 해치는 것인지 자신만의 상처인지가 다를 뿐이지. 내가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진 말거라. 예, 어머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막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던 서초인은 술판 중에 흘러나온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먼 고을에서 온 행상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였지요. 예전에 이 근방에서 악행을 일삼던 패들이 있었다더군. 그래, 어떤 놈들이었는데?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우두머리가 황성로라는 자라더군. 무서운 놈이었다지. 초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성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억해냈습니다. 얼마 전 세환이 그 이름을 언급했던 것을. 초이는 술상을 치우고 급히 세환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였지만 초이는 서둘러 세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령 계십니까? 세환이 문을 열자 초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 황성로 말이에요. 예, 황성로가 어찌 되었습니까? 주막에서 들었어요.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다는 자랑질을 듣고 알게 된 이름이에요. 황성로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초희의 말에 세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의 밤 외출, 산에서 만난 노인, 찢어진 편지, 그리고 황성로라는 이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세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초이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실 거예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한씨 부인께서 위험에 처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초이가 돌아간 뒤 세화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성로라는 이름이 악명 높은 자라면 그와 연관된 일이 예사롭지 않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화는 배채문의 발걸음을 은밀히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장터에 나와 상을 펼치는 채문이었으나 세화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채문은 여느 때처럼 곡식을 사들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세화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채문이 장터를 정리한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진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세환이 포착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세환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채문의 뒤를 밟았습니다. 채문은 마을 밖으로 나가 산기슭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광산 뒤편 오래된 헛간 앞에서 멈추었지요. 세환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채문은 주위를 살피더니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환은 조심스럽게 헛간에 다가갔습니다. 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 하나는 정윤의 것이었습니다. 세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이 정말로 배채문과 무언가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세환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환은 벽 틈에 몸을 숨긴 채 헛간 안을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채문과 한정윤, 그리고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세환이 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나이는 많았으나 기운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세환은 그제야 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황성로. 바로 찢어진 편지에 적혀있던 그 이름의 주인이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때와 같은 짓을 하기 싫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늘 죄를 안고 사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이만 놓아주십시오. 배채문이 비웃으며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통하겠소? 내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살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세환은 헛간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부인이 악행의 공범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협박당하는 피해자인 것인가. 하지만 정윤의 목소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황성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던 일이나 계속해. 이번 일만 마치면 내 너를 놓아주마. 하지만 만약 배신한다면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 찾아내서 끝을 보겠다. 제발. 정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헛간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세환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정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들어간들 세환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배채문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니와 황성로는 악명 높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세환은 이를 악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세화는 조심스럽게 헛간에서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데 그만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헛간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세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 배채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세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온 세화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세화는 오방열을 찾아갔습니다. 방열은 약을 다리던 손을 멈추고 세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부인은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열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초희에게도 알려야겠소.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소. 낮이 되자 세환과 방열은 주막에서 초희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환은 어젯밤 헛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초희는 놀란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였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열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황성로와 배채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 세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초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막에서 더 귀를 열어두겠어요. 혹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약 장사를 다니며 여러 고을의 소식을 들어보겠소. 황성로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아야겠소.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조각난 정보들을 맞추며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세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황성로와 배채무는 교활하고 위험한 자들이었으니까요. 세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느끼고 정윤을 조용한 개울가로 불러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세환은 개울가 바위에 앉아 정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윤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헛간에서의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윤은 처음에는 부정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진 듯 바위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겨온 과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다른 고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운이 없었습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황성로라는 자가 그 고을에서 불법 거래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그 일을 목격하게 되었고 황성로는 남편을 협박하여 일을 거들게 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지요. 정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환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려 했지요. 하지만 황성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황성로는 제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말을 한다면 남편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저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 고을을 떠돌며 숨어 살았지요. 황성로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름도 바꾸고 과부 행세를 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고을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어 멀리 떠나려 했는데 이곳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착했지요. 하지만 정윤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배채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자도 예전에 황성로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채문은 제 과거를 들춰내며 다시 협박했습니다. 황성로에게 알리지 않는 대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요. 세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채문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외출을 하신 겁니까? 예. 채문이 시키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고을에 편지를 전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세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남편이 죽을 때도 제가 협박당할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기에 평생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숨쉬는 듯 했는데 결국 과거가 저를 쫓아왔군요. 도령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세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를 숨긴 잘못은 있을지 모르나 그 죄의 뿌리는 다른 데에 있는 듯합니다. 한씨 부인을 괴롭힌 자들, 남편을 죽인 자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지요. 세완의 말에 정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누군가 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황성로와 배채문의 악행을 멈춰야 합니다. 세완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정의감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그는 정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끝을 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윤은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 해주신다면 저도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의 원한을 풀고 제 죄를 씻겠습니다.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울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악을 무찌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말입니다. 세화는 오방열 서초희와 함께 밤새 상의한 끝에 고을 원님에게 이 일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와 찢어진 서신 조각, 헛간에서 들은 대화 내용, 그리고 한정윤의 고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관아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지요. 제가 침묵했던 시간이 많은 사람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원님은 처음에는 과부의 말이라 하여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완과 오방열, 서초이가 차례로 증언하고 배채문이 집에서 압수한 장부와 황성로가
주고받은 서신들이 차례대로 드러나자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원님은 즉시 포졸들을 보내 황성로와 배채문을 잡아들였습니다. 황성로는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길목을 막았습니다. 배채문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그의 집에서 발견된 장부가 모든 것을 증명했지요. 관아 뜰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원님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성로,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말하라. 소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황성로는 끝까지 부인했으나 정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것도 저를 협박한 것도 모두 저자입니다. 그리고 배채문과 함께 여러 고을에서 불법 거래를 일삼아왔습니다. 배채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압수한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 내가 거래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다. 결국 황성로는 그간의 죄목인 살인 교사와 협박, 불법 거래를 취한 죄로 엄중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채문 역시 함께 얽혀있던 부정한 거래와 협박 행위가 드러나 재산 몰수와 함께 중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윤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으나 곧 그녀를 동정하고 응원했습니다. 그토록 힘든 일을 겪으셨구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소.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세화는 정윤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 과거를 숨기고 계셨던 것은 분명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진짜 죄는 부인의 약함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은 용서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윤은 그 말을 들으며 흐느끼듯 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께 더 큰 폐를 끼치기 전에 끝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저는 다른 고을로 가 조용히 살며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꼭 떠나셔야 합니까? 예. 이곳에는 제 과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화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윤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후 한정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남기고 새벽녘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환과 장씨 부인 서초희, 오박열은 그 뒷모습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세환은 속으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악한 자의 꾀는 오래가지 못하고 선한 마음은 늦게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장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올바른 일을 했구나. 어머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황성로와 배채문이라는 악의 그림자가 걷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를 숨기고 살던 이웃집 과부의 사연은 진실과 함께 세상 위로 드러났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억울한 이는 누명을 벗었으며 남은 이들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죄와 용서에 대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화는 정윤이 떠난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디 새로운 곳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듯 이 마을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화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